실벨 리서치 클럽 2024년 5월 17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캐피탈 엣지의 제이크님과 함께 그 캐피탈 엣지 뉴스레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캐피탈 엣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라고 검색하시면 요 컨텐츠들을 보실 수 있고 유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오늘 한 두 가지 기사 정도를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Y 컴비네이터 데모데이 얘기들을 좀 해보면 좋을 거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쓰여서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그 VC 주니어 관련된 얘기들, 저도 이런저런 생각들이 있는데 한번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Y 컴비네이터는 이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인데,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말하자면 뭐 하버드 같은 역할을 하는 제일 좋은 엑셀러레이터인 걸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그렇죠. 여름 배치랑 겨울 배치 두 번을 하죠. 그래서 윈터 배치를 12월에 모집을 해서 한 2개월 정도, 3월, 4월, 2개월 정도 이제 약간 트레이닝, 교육을 시키고 4월 달에 데모데이를 해서 이제 요런 기업들이 요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하는 행사인 걸로 알고 있고, 올해는 한 몇 개 정도 회사가 피칭을 데모데이에서 했었나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올해는 이제 이번 배치, 그러니까 윈터 배치가 이제 1월부터 3월까지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그리고 이제 4월 초에 이제 데모데이를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총 지금 이제 243개 기업이 사실은 이제 데모데이에 발표를 했고, 그리고 좀 최근 트렌드가 이제 데모데이를 약간 이제 스킵하는 스타트업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전체 참여한 기업 수는 한 255개 정도 됐었고, 이제 243개 기업이 각 1분씩 사실 이제 발표를 하는 행사를 이제 이틀간 4월 초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255개라고 하면 나머지 12개 안 나온 데는 이제 펀드레이징이 어느 정도 다 돼버렸기 때문에 굳이 데모데이 안 해도 되겠다. 아니면은 투자자들이 너 나가지 마 이렇게 말려가지고 안 나온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양극단에 있는 기업 두 개 군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이제 펀드 레이징이 다 끝나고 또 이제 본인들의 이제 프로덕을 굳이 이제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제 기업들은 이제 선택해서 데모데이를 이제 스킵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3개월 프로그램을 했는데 너무 자신이 없어서 사실은 이제 좀 포기를 하는 사례들도 없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양극단에 있는 기업들을 이제 빼고 나면은 사실 이제 한 243개의 기업이 발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처음 21년도에 갔었을 때 이제 그때는 코비드 때문에 전 서머 배치를 처음 들어봤었는데 8월 달에 했던 8월 말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온라인으로 했었고 400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350개? 되게 많았어가지고 그때에 비해서 조금 줄은 것 같은데 23년도에 비해서는 좀 다시 올라온 것 같네요. 작년은 좀 요보다 적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제가 한 15년 동안 이제 배치 참여 기업 수 이제 통계를 쭉 이제 낸 게 있는데, 사실 네네. 이제 2020년 딱 3월, 이제 2020년 3월에 팬데믹 시작되면서 그때 이제 그 데모데이가 전체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지금 한 6개 배치 동안은 배치 규모가 엄청나게 사실 이제 늘어났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한 배치당 막 300개, 400개 되는 이제 기업들이 사실 이제 발표를 한 적도 있었고, 그게 이제 피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한 이제 200개 초반대까지 내려왔다가 이번 배치에서 다시 이제 230개, 240개 정도로 이제 높아진 걸로 봐서 한 이 정도를 적정 규모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이제 생각이 들고, 사실 250개라고 해도 예전 이제 프리팬데믹 당시 2019년 전보다는 사실 많은 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적지 않은 기업들이 Y 컴비네이터에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데모데이를 통해서 펀드레이징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요거를 본 것 같은데 400개 정도 됐었을 때 본 것 네네. 같은데 그리고 많이 줄긴 했네요. 그때에 비하면 뭐 절반 가까이로 줄은 것 같고, 음, 음, 그렇고. 이게 사실은 이틀 동안 엄청 오랫동안 해가지고, 사실은 좀 하루 보고 저는 둘째 날은 너무 많아가지고, 음. 이제 보진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시스템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관심 있어 이렇게 누르니까는 바로
이메일이 바로 오토매티클리 연결이 돼서 줌도 셋업이 되고 해서 이제 바로 투자까지 연결이 되게 좀 그래도 그 데모데이 이후에 투자를 잘 연결해놨더라고요. 제이크님도 혹시 여기서 만나서 이제 데모데이에서 보고 투자하신 케이스가 좀 있으신가요? 저도 사실 이제 팬데믹 때는 사실 이렇게 데모데이를 이제 꼭 챙겨보고 그 당시에는 좀 투자도 좀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투자도 하고 이제 신디케이트 구성해서 이제 투자를 한 사례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특히나 이제 그 팬데믹 당시에는 이제 모두가 프로그램 자체도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그리고 데모데이를 할 때 이제 전후로 이제 투자자 미팅도 모두가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냥 이제 온라인으로 만나서 투자하고 이런 게 좀 이제 활성화된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지난 배치부터 이번이 이제 윈터 2024고 이제 지난번이 어떻게 보면 이제 썸머 2023 이제 배치인데, 이제 썸머 2023부터 사실 프로그램 자체는 다시 이제 이 오프라인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아예 그냥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다 와서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해라 라는 거를 이제 강력하게 이제 공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데모데이만 사실은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형태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최근의 모습은 사실 이 온라인으로 그냥 만나서 투자하는 경향은 거의 또 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나 이제 저도 이제 온라인으로 그냥 이제 몇몇 기업들 만나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뭐 투자가 거의 다 끝나 있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뭔가 투자자를 만나는 것에 그렇게 이제 큰 비중을 두지 않는 그런 느낌을 좀 이제 받았었고요. 저도 사실 이제 팬데믹 때는 그냥 온라인으로 만나서 이제 투자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이 Y 컴비네이터 기업 투자를 하려고 해도 사실 좀 오프라인으로 사실 만나면서 좀 이제 스킨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좀 느끼게 됐고, 그게 최근에 좀 트렌드로 보입니다. 어, 제 기억에 21년도에는 이제 어차피 오프라인 미팅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렇죠. 네. 스타트업 회사들도 뭐 뉴욕 베이스도 있고 싱가포르 베이스도 있고 되게 글로벌이어가지고 인펄슨으로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저는 아예 안 했던 것 같은데 뭐 그냥 이 업계 얘기 듣는 것도 하고 싶긴 했는데 이제 그랬던 것 같고 이게 이제 좋아요를 누르면은 메일이 발송이 되고 그 파운더가 또 리플라이를 해서 줌을 잡고 얘기 듣고 이렇게 됐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만약에 이제 좋아요 관심 있어 누르면은 메일 가고 그게 이제 커피챗 하자 이렇게 회신이 와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 그렇게 좀 되나 보죠. 이번 배치. 어, 네, 이제 시스템은 이제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네. 정말 그 페이스북에 라이크 누른 것처럼 이제 네. 누르면은 Y 컴비네이터에서 일단 연결하는 이메일을 이제 보내주고, 양쪽. 그러면은 이제 자동 보통 이제 파운더들 이제 그 워낙 이제 미팅 요청을 보통 데모데이 전후로 한 평균 한 100개 이상은 받는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자동 이메일에 캘린들리 같은 이제 링크를 걸어서 이제 보내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 네. 이제 이번에 확실히 이제 느낀 것은 그렇게 이제 이메일로, 그러니까 라이크 한번 누른 것에 대한 이제 이메일 팔로업이 오는 그 규모가 상당히 이제 줄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팔로업을 하고 이제 미팅을 한번 하더라도 굉장히 좀 김이 빠지는,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창업자들도 그렇고 투자자들도 그렇고 큰 비중을 이제 두지 않는 이제 그런 느낌이 좀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팬데믹 이후부터 이렇게 데모데이를 참여한 입장에서는 그런 점이 확연히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좋아요 눌렀을 때 이제 회신이 적게 오는 이유는 창업자들이 인펄슨으로 만나야 되기 때문에 더 셀렉티브하게 회신을 준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냥 줌을 가볍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드린 대로 우선은 좀 이제 인펄슨으로 이제 만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음, 아무래도 이제 직접적으로 만난 경우가 없는 투자자들은 당연히 이제 후순위로 이제 밀리는 경우들이 이제 생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이제 펀드레이징을 사실은 예전 특히나 이제 팬데믹 이전에는 이제 YC 특히나 샘 알트만이 이제 있던 그 리드를 하던 당시에는 데모데이 이전에 펀드레이징을 하지 마라라고 사실 이제 프로그램에서 강력히 권고를 했다고 해요. 이제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최대한 이게 이제 파워를 응집해서 데모데이 때 이렇게 터트린 이후에
데모데이 이후에 이제 2주 정도 이렇게 바짝 펀드레이징을 하는 게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다. 그렇게 사실은 이제 많이 이제 안내를 했다라고 하는데, 네. 최근에는 사실 그런 것들도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데모데이 하기 이전부터 창업자들이 대부분 이제 펀드레이징에 나서는 거죠, 사실. 그렇기 음,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라운드가 아예 다 차버린 경우도 있고, 데모데이 이전에. 그리고 이제 데모데이를 하던 중간 중에 사실은 이제 펀드레이징이 절반 이상 끝난 스타트업들, 그런 이제 사실 데모데이 딱 끝난 시점에 펀드레이징이 이미 한 50% 정도 진행된 스타트업들도 상당히 이제 많이 봤고요. 이제 그런 스타트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모멘텀이 생겼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금액만 이제 채우면 되는 입장이니까 오히려 좀 더 이제 셀렉티브해지는 것 같고, 그런 다이나믹스들이 좀 적용이 된다고 저도 이제 알고 있고, 이게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확실히 이제 투자자 출신인 이제 게리 텐, 이 YC를 이끌 때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창업가 베이스인 샘 알트만이 이끌 때하고 좀 강조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게리 텐이 워낙 투자 전문가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VC 투자에서 포모를 형성하고 최대한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싶게 만들고, 그리고 앞에서는 뭐 데모데이 이전에 펀딩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뭐 펀딩도 받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이나믹스들이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이제 받고 있어서 그게 어, 좀 이제 트렌드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로 보면은 이제 저도 Y 컴비네이터 데모데이에 이제 나오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좀 심각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데모데이 이전에 미리 가서 Y 컴비네이터 작업자들도 만나고 스킨십도 하고 나도 좀 브랜딩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는 다시 또 필요해졌구나. 그게 사실 뭐 예전에는 다들 그렇게 했었거든요. 2019년도까지는. 음, 그래서 그렇게 다시 이제 좀 회귀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이번에 많이 느꼈어요. 어, 그 스타트업 파운드 입장에서도 그 데모데이 전에 VC들이 와서 이렇게 그 관심 표명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VC들끼리 경쟁을 시키는 거니까 파운더들한테는 좋은 거네요, 그게.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펀드레이징이라는 것 자체가 또 이제 모멘텀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이제 먼저 이제 프리엠티브 라운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먼저 이제 투자자들이 와서 이제 투자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음, 오면은, 예전에는 사실은 이런 경우 프리 데모데이 이전에 또 오는 그 투자자들, 그리고 데모데이 이후에 오는 투자자들한테 이제 밸류에이션도 다르게 또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었어요. 그래서 뭐 데모데이 이전에 투자하면은 뭐 15 밀리언 캡으로 투자를 받아주겠다. 대신에 데모데이 이후에 하면은 뭐 20 밀리언으로 하겠다.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펀드레이징을 약간 이제 게미피케이션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창업자도 사실 펀드레이징에서 자기가 필요한 거를 최대한 얻어가야 되다 보니까 그런 좀 이 경쟁심을 부추기는 그런 형태들이 예전부터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아진 게 아닌가 하는 게 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어, 그 써주신 기사들 중에 이제 뭐 회사들 세 개 말씀 주셨고, 그 중에 사실 저는 이 로봇 회사가 제일 관심 있던데, 이것도 좀 재밌는 것 같고, 그 좀 제일 좀 궁금했던 게, 이제 이거는 저도 좀 좀 더 알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컨티뉴티 펀드를 이제 스톱을 하고, 거기에 투자하던 이제 안우라는 친구도 이제 나와가지고 따로 펀드 만들고 그렇죠.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음, 새로 이렇게 큰 펀드 만드는 게 약간은 이제 이거를 없앴는데 또 새로 만드는 게 조금 의아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있는 건 되게 필요한 것 같은데, 이제 음, 예전에는 이게 약간 좀 의무적으로 약간 그냥 돈 넣어주는 느낌의 펀드였던 것 같고, 음. 외부에서 펀딩 받으면 오토매티컬리 투자해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요 펀드를 레이징한 거는 조금 의외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음, 맞아요. 저도 뭐 사실 뭐 내부적인 뭐 이야기까지 이제 뭐 사정은 이제 모르겠지만 한번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 배치당 250개 기업이 사실은 지금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 그럼 1년에 한 500개거든요. 그리고 한 스타트업당 YC가 이제 데모데이 전후로 투자하는 기업, 그러니까 자금이 50만 불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단순히 이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도
사실 이제 YC가 1년에 스타트업에 이제 팔로원을 빼고 투자를 해야 되는 자금이 사실 3천억 원이 넘어요. 그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그 팬데믹 때 투자 기본 투자 금액을 이제 12만 5천 불에서 이제 50만 불까지 이제 높였고 사실 50만 불까지 투자를 받는 게 옵션이지만 지금은 거의 100% 모든 스타트업들이 다 50만 불까지 투자를 받고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뭐제 뇌피셜로는 이제 팬데믹 때 에어비앤비 이런 것들이 이제 상장을 하면서 이제 자금이 굉장히 이제 많이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배치 규모를 상당히 이제 늘렸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YC 기업 중에서 이제 상장되는 이제 회수되는 기업들은 이제 많지 않고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부 펀딩 없이는 지금의 모델을 유지하기 좀 어려워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레이즈 하려는 금액을 보면은 이제 한 2년 정도 YC 기업에 기본 이제 12만 5천 불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로 37만 5천 불 거기다가 이제 성장하는 기업의 팔로원 투자까지 이제 고려를 했을 때 한 2년 정도 투자할 재원이 필요해서 해져서 이걸 레이즈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한번 저도 역산을 해본 적이 있어요. 후속 투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해석하면 그게 맞겠네요. 그리고 그걸 좀 더 시스템적으로 하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예전에 좀 다른 소스 통해서 듣기도 했는데 컨티뉴이티 펀드라고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약간 그 뭔가 어떤 조건을 설정을 해놓고 어떤 조건에 만족한 기업들한테 기계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컨티뉴이티 펀드 GP의 어떤 또 의사결정에 이제 또 좌우가 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YC의 기업이고 시리즈 A, B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컨티뉴이티를 받는 곳이 생기고 못 받는 곳이 생기니까 거기서 좀 잡음 같은 것들도 꽤 생겼다고 좀 들었거든요. 그게 사실은 뭐 VC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위너에 베팅을 하는 거니까 너무 당연한 건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YC처럼 이제 모든 참여 기업에게 일정 정도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좀 약간 잡음들이 이제 있었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한번 팀들을 다 파이어를 하고 다시 셋업을 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도 소수지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건 조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저도 비슷한 얘기 들었던 게 이제 YC 그레듀에이트 했는데 어떤 회사는 투자를 해주고 어떤 회사를 투자 안 해주면은 투자 못 받은 회사들은 이제 외부에 이제 쟤네들은 선택 못 받았다라는 그 신호가 나가니까 이제 그쵸. 그게 네. 좀 고민이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 펀드는 어떤 스킴으로 하는지 이제 선택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자동으로 투자하는 조건인지 이런 거는 좀 한번 알아보는 거는 필요할 것 같네요. 이 펀드가 또 사이즈가 네. 크니까. 네, 근데 좋습니다. 저는 이게 이번에는 약간 후자에 가깝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지금 그 엑시오스 기사에도 보면은 이 네. YC 출신 창업자들한테 전체 다 메일을 보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제 이 펀드에 참여를 하라, 참여할 기회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걸로 봐서 굉장히 이제 그 YC의 출을 거쳐간 기업에게는 모두에게 사실은 베네핏이 갈 수 있는 펀드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는 것 같고. 그게 예전에 그런 컨티뉴이티 펀드하고 좀 차별점이 아닐까? 아무튼 이게 이제 알럼나이들한테 어떻게 보면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건데 이게 뭐 취지는 좋지만 저도 좀 신선하다 그리고 특이하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잘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어쨌든 시장 변화에 따라서 Y 컴비네이터도 계속 진화를 이볼루션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VC 주니어 얘기들 한번 좀 이것도 재밌는 뉴스인 것 같은데 요 기사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제이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뭐 4월 초에 이제 누가 이제 트윗을 올렸는데, VC 주니어한테 피칭하는 거는 이제 시간 낭비다. 이제 하면 안 된다. 라고 이제 올렸는데, 사실 이제 굉장히, 이런 인플루언스가 강한 이 창업자들이 격하게 이제 공감을 하는 반응들을 이제 이끌어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글을 쓴, 특히나 이제 얼마 전에 그 피규어 AI라고 오픈 AI를 적용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든 이제 브렛 에드콕이 내 인생을 통틀어 수천억 원을 펀드레이징 했는데 100% 동의한다. 그리고 VC 주니어한테 키치를 하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굉장히 이제 강하게 강한 어조로 이제 그 공감을 이제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창업자들, 특히나 이제 밑에 나오는 이제 뭐 포스메이츠 이제 창업자들도 VC 어소시에이트들이 이제 이메일을 보내면은 절대로 답변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실 이제 그 파커 콘렛 그 리플링 창업자죠. 리플링 창업자도 어 굉장히 이제 동의를 하는 의견을 또 이제 제시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굉장히 이제 생각보다 너무 뜨거운 반응이 일어나서 이게 모든 이제 그 실리콘밸리 인사들이 다들 이제 한마디씩 좀 보태는 그런 이제 분위기로 이제 트위터가 좀 흘러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제 VC들 재밌는 게 난 뭐 VC 주니어한테 피치했는데 잘 됐어. 뭐 이제 이런 애들도 이제 나오고 나 VC 주니어로 시작했는데 나 지금 파트너 됐어.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이제 뭐 트위터가 워낙 뭐 랜덤하게 다들 하고 싶은 말 하는 이제 공간이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지금 나와 있는 그 파크 콘레드가 이제 정리를 한 거죠. 이게 내가 단순히 이제 뭐 VC 주니어가 뭐 똑똑하냐 똑똑하지 않냐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 그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투자할 생각이 없는데 이제 경쟁사 정보를 빼내거나 아니면은 마켓 리서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투자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해서 창업자들에게 이제 연락하고 이제 이메일 보내고 하는 것들이 워낙 뭐 일반적인 이제 그 마켓 프랙티스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이제 반감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존재를 하고 그게 이번 트윗을 통해서도 이제 뭐 표출이 되었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음, 또 한편에서는 이제 파운더들은 이제 좀 자기 시간을 낭비시키니까 좀 굉장히 이거를 싫어하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마틴 카사도는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했고, 예, VC니까. 네, 맞아요. 네. 윌슨의 음, 이 사람도 파운더인가 보죠. 데런 마블. 저는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음, 되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제 VC에 있는 친구 여기 이제 데일리안이라고 또 파운더스 펀드에 있는 사람 그 친구는 이제 코슬라에서 어소시에이트로 또 이제 시작했거든요. KB가 이제 코슬라 벤처스인데 여기서 자기 어소시에이션인데 콜드 이메일 받고 뭐 이제 뭐 몇 주 만에 딜을 성사시켰다. 이제 그 뭐 자기 사실 자랑하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들도 또 나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주로 사람 이제 또 이제 안델 네. 이 사람 파운더인가요, 델리아는? 이게 창업자예요. 파운더스 펀드 파트너이자 지금 이제 발다라고 하는 미세중력 그 우주 실험 스타트업의 창업자라서 아, 이제 그 파운더스 펀드에 주로 있는 창업자 겸 투자 파트너를 하고 이제 트위터에서 굉장히 이제 자기 의견을 잘 표출하는 그런 유명한 트위터에서 유명한 친구예요. 어. 근데 그러니까 이거 V는 비노드를 말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맞나요? B는 뭐 여기 이제 밑에 있는 그 영국인가? 포르투갈에 아, 있는 창업자 이 친구 얘기인데, 이 아, 친구가 이제 자기는 VC 어소시안 그러니까 이 다른 VC의 파트너들이랑 얘기할 때는 잘 안 됐는데 코슬라 벤처스의 어소시에이시랑 얘기를 했는데 뭐 바로 코슬라가 결국 투자를 했다. 그게 음, 어소시에이시의 덕분이었다. 그래서 자기는 뭐 반대한다. 뭐 이제 그 뜻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제 주니어의 미팅도 유의미하다라는 그 주장을 한 그렇죠. 거네요. 네네. 아, 네. 그렇군. 마문 하미드는 클라이너 퍼킨스의 파트너인데 이 사람은 음, 어, 뭐 자기도 VC에서 어소로 시작했다. 음. 그래서 이제 약간 파운더 vs VC로 좀 나뉘는 것 같네요. 맞아요, 맞아요. 정확하게 이제 그렇게 이제 나뉘었는데, 근데 핵심은 그건 거죠. 그러니까 이 VC들이 핀트를 잘 못 잡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VC가 뭐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어소시에이트 능력이 없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파커 콘레드가 이제 정리를 한 대로 니네들도 어소시에이트일 때 이런 뭔가 이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인포메이셔널 음, 미팅들을 이제 많이 하면서 창업자들을 괴롭히고 들었다 놨다 하고 이게 뭐 사실 이제 파커처럼 이제 워낙 뭐 성공하고 네트워크가 좋은 사람이야 당연히 뭐 신경 안 쓰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퍼스트 파운더들은 이제 이런 거에 휘둘린다는 거죠.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도 핵심인 것 같고 실제로 제가 봐도 옆에서 보면은 가끔 놀랄 정도로 굉장히 사실은 이 실리콘밸리 VC 주니어들 공격적으로 콜드 이메일하고 사람들 이제 찾아가고 뭐 그다음에 이제 경쟁사 정보 빼내고 사실 이제 그런 것들 사실 많이 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그러니까 그 문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제 저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이 동네에 있는 VC들 굉장히 이제 공격적이고 열심히 일을 한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반감을 살 정도로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다. 이제 그런 것도 사실 저는 테이크어웨이였다고 봐요. 네. 너무 좀 도가 넘는 케이스들이 있나 보네요. 확실히. 이거는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하는데 VC 주니어들은 죄가 없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좀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하는 케이스들이 분명히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좀 토의가 그 난상 토론을 한번 한 것 같네요. 트위터에서. 맞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그래서 언급을 하진 않았는데 네. 저도 이제 가끔 이제 보거든요. 이게 결국은 아까 이제 이런 VC 생태계 아니면 VC의 이런 프랙티스를 잘 모르는 퍼스트 타임 파운더 아니면은 사실 한국에서 이렇게 실리콘밸리 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펀드 레이징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실 이제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경우는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저도 이제 와서 보면은 나 어떤 뭐 유명한 VC에서 연락이 와서 뭐 미팅을 했고 거기가 이제 투자에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그 얘기를 하는 이제 한인 창업자분들 얘기를 저도 이제 종종 이제 듣는데, 근데 사실 이제 이런 프랙티스를 아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사실 대부분 실제로 투자에 관심이 있다라기보다는 뭐 우선은 이제 뭐 경쟁사인 것 같으니까 일단은 정보 좀 취득하고 그리고 이제 VC들, 어소시에이트들도 자기 딜 파이프라인을 채우고 싶으니까 일단은 모든 가능한 회사들 다 만나고 다니고 이제 그런 일들이 사실 이제 많다 보니까 뭐 핵심은 결국은 이런 다양한 이 시그널들 중에서 사실 이제 노이즈와 인포메이션을 걸러내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펀드레이징에 관심 있는 창업자분들도 이런 그 프랙티스를 좀 알고 이게 이런 내용들을 좀 걸러서 듣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사실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재밌습니다. 여기 한국하고 비교해 주신 것도 재밌는 것 같고, 여기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 VC는 그래도 경력이 이 정도는 돼야지 자기 보이스를 내는데, 한국은 이제 2, 3년이면 이제 딜 소싱하러 다닌다라는 것도 재밌는 관찰인 것 같네요. 확실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 VC가 창업자를 좀 더 주니어 때 만나고 본인 딜을 어떻게 보면은 가져가고 하기에는 좀 더 자유로운 오히려 문화라는 게 제 개인적인 관찰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재밌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바뀔 것 같진 않고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그렇죠. 어쨌든 이제 이런 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 와서 느낀 게 한국에서도 그 투자 심사역 수는 많아졌고, 그 투자 기회는 사실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제 좋은 딜이 있으면은 굉장히 자금이 몰리고 그 딜을 어떻게 윈을 할 건지에 대해서 다들 고민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뭐 또 자금도 한국이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풀렸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고민들을 하지 않을까. 근데 여기 쓰신 것처럼 한국 주니어들이 오히려 더 이제 그 소싱과 고난 같은 게 더 많이 부여가 되니까 뭐 미국보다 좀 더 이제 그 투자로 연결되는 가능성은 높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니어랑 미팅 하더라도. 그, 그렇죠. 이게 그리고 또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또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뷰로크래틱이 있는 조직들이기 때문에 이제 회사에 가깝잖아요. VC들이 네. 다. 그렇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또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는 또 누구를 만나느냐가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여러 팩터 중에 하나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한국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은 섹터들도 다 나눠져 있고 뭐 주목적이라는 것도 또 다 나눠져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스타트업 펀드 빗이라는 거를 사실은 잘 맞추는 게
실리콘밸리보다 더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사실은 처음에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뭔가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데 크게 뭐 이렇게 결정적인 요인은 사실은 이제 아닌 것 같다. 근데 반대로 놓고 보면은 사실 이제 대부분의 이제 실리콘밸리 VC들은 대형 하우스를 빼면은 다들 뭐 10명 내, 많아봐야 이제 10명 내의 파트너십이고 그 파트너십 내부에서도 확실히 이제 보이스가 큰 사람이 있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제 제너럴 파트너와 제너럴 파트너가 아닌 사람의 이제 의사결정 권한은 이제 천지 차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실리콘밸리의 이런 파트너십 중심의 VC 문화에서는 처음에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누구를 통해서 딜을 얘기하는지가 오히려 좀 더 영향을 크게 미치는 요인이다. 그렇게 좀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와, 재밌습니다. 재밌는 관찰이었던 것 같아요. 트위터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 얘기들도 흥미진진한 것 같고요. 이런 데들 다 팔로우 하시나 봐요, 이런 분들은. 대런이랑 이런 분들은. 원래 아셨던 분들은. 아니요, 이제 대런은 아니고 뭐 브렛 뭐 이런 친구는 팔로 하죠. 요새 핫한 창업자니까. 피규어 AI에. 예, 비교 AI. 네, 네, 이분도 여러 가지 평들이 많은 것 같던데, 믹스드 오피니언도 있는 것 그렇죠. 같던데, 예, 네, 재밌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되게 재밌네요. YC 얘기도 재밌었던 것 같고, 이 얘기도 그 되게 라이블리한 실리콘밸리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고, 뭐 한 격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뉴스레터를 읽으면 좋지 않을까? 뭐 발행 빈도가 조금 더 자주시면은 뭐 매주해도 좋을 것 같고, 다음번에도 비슷하게 재밌는 컨텐츠를 한번 같이 읽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레코딩은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이크님.